드러나 보이거든. 그런데 막상 면접 리허설을 하고 면접 컨설팅 들어가면 그 점은 전혀 보이지가 않다라는 말이죠. 안녕하세요. 맘때입니다. 이제 오늘은 지금 동국대 면접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증을 모두 해소해드리고, 동국대는 면접을 어떻게 물어보고 어떤 점을 주로 많이 보는지, 그다음 면접 평가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그 점을 확실히 맘땡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국대 하면 정말 아리송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 계세요. 대표적으로 동국대 고교 추천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가 고교 추천으로 충분히 합격을 내신인데도 서류평가지 밀려가지고 떨어진 아이들이 있고 반면에 내신이 부족한데 고교 추천을 합격했던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 동국대 평가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면접도 내가 다른 답변을 잘 한 것 같은데 내가 왜 떨어졌지? 그 다음에 답변을 내가 말씀을 잘 못했는데 내가 왜 붙었지?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는 좀 심한 게 어떤 고등학교 자체는 동국대를 잘 보내지 못해요. 그런 고등학교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 학교 선배님들 한번 동국대를 얼마나 많이 진학했는지 한번 봐보세요. 근데 반면에 동국대를 또한 반면에 잘 보내는 그런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동국대 면접은 정말 아리송해요라고 하시는 분들 계셔서 오늘 그 점을 만등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동국대 서류평가 요소를 먼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인재상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 현재 인재상의 화쟁형 인재를 요구하잖아. 즉, 창의 융합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고 깨달음을 실천한 인류 사회에 공헌한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면접의 평가 요소를 보게 되면 이제 두드림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전형이 있잖아요. 자, 전형 취지 적합성이 둘 다 20%고 전공 적합성도 둘 다 30%예요. 근데 발전 가능성은 두드림 전형은 20%, 소프트웨어 전형은 30%, 그리고 인성 및 사회성에서 두드림 전형은 30%, 그다음 소프트웨어 전형 20%입니다. 자, 그러면 면접 역정률도 동국도도 많이 있을 편이에요. 약 30%에서 35%가 되고 있는데 과연 동국대 같은 경우는 대체 평가를 어떻게 하고 질문을 어떻게 할까라는 점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먼저 전형 취지상 같은 경우는 전형 유형별 인재상 부합도 평가를 한다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두드림 전형이나 소프트웨어 전형이나 이런 점들 평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형 유형별 인재상의 부합도를 평가한다라는 게 과연 어떻게 인재상에 평가하는지 여러분들 그 점을 잘 느끼면 안 오실까? 근데 조금 더 제가 물어봤던 질문들을 사례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자, 그다음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 다 봐요. 전공 적합성. 근데 동국대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성에서 많이 변별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이 점이죠. 고교 교육 과정에서 기초 학업 능력, 그다음 전공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도, 이해도 이 세 가지를 정말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 점 철저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초학업 능력? 그래 그 다른 데도 보겠지. 전공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도 그래 나 경영학과 지원하고 사학과 지원하고 뭐 생명과학과 지원하니까 거기에 관한 내 생기부에 잘 관심도가 드러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면접 질문에서 답변하는 거 보면은 진짜 그 점 하나도 드러나지가 않아요. 일단 면접을 컨설팅을 들어가다 보면 이제 생활 기록부를 보면 정말 이 아이가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전공에 대한 기초 학업 능력이 생기면 잘 드러나 보이거든. 그런데 막상 면접 리허설을 하고 면접 컨설팅 들어가면 그 점은 전혀 보이지가 않다라는 말이죠. 그럼 그 점은 왜 그럴까요? 그래요. 면접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단지 면접을 준비할 때 단지 여러분의 활동만 준비했다는 것 자체에선 미스가 난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학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과에서 그래 경학과에서 요구하는 뭐 이해도가 무엇인지 생명과학의 이해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학과에 관련 조사했겠지. 심지어 물론 여기까지 조사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동국대 생명과학과를 지원한다. 그러면 당연히 동국대 생명과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자 생명과학과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다음 무엇을 배우는지 자 그런 들 조사하겠죠. 근데 그걸로 될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그 학과 홈페이지를 조사하는 데 좋긴 좋은데 여러분의 생기부의 활동에서 전공과 관련된 심화 역량 얼마나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런 질문의 요지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답변이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전 가능성, 이제 문제 해결 능력과 목표에 대한 의지 설정, 그 다음 인성 및 사회성은 이제 면접 태도, 공감 능력, 그 다음에 소통 능력, 이런 점들을 평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전공 적합성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전공 적합성의 답변을 제대로 못 보여줬던 아이들이 대부분 떨어졌어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전공 적합성과 관련돼서 그 동국대는 어떤 질문들을 주로 많이 물어봤는지 오늘 확실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은 생기부에서 여러분들의 전공과 관련된 요구되는 개념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그 개념들을 확실히 숙지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자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한 그 개념들을 숙지를 했다라면 그 개념이 여러분이 지원한 전공과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그 점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즉, 여러분이 교과에서 무슨 개념을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그 개념에 대한 정의를 물어본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답변 못한 아이들이 있어. 현소수라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또한 그 개념이 거기서만 말하면 안 돼. 그 개념이 여러분의 진로하고 무슨 연계성이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생기부에 나온 개념과 전공과 관련이 깊은 개념 이해도가 너무 답변이 부족해. 그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봐보죠. 우리 공학계열 학생들 관성의 법칙이나 가속도의 법칙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동국대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아, 하나라도 뭐 관성의 법칙이 하나 들어가면 자, 운동의 세 가지 법칙이 무엇이냐? 그다음 활용 사례를 말씀해 달라라는 이런 면접 답변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적의 법칙 말하겠죠. 그러면 이 활용 사례가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돼서 어떻게 활용이 사례가 되었는지 그 점까지 여러분들이 조사해야 된다라는 말이야. 그럼 또 많이 우리 전자전기공학과 학생들, 반도체공학과 공학과 학생들 많이 사용하는 소재가 오매 법칙이라는 거 활용하죠. 그러면 오매 법칙은 무엇입니까?라고 말하죠. 오매 법칙은 말 그대로 무엇이죠? 도체의 두 지점 사이에서 나타나는 전류 차이에 흐르는 전류가 일정한 법칙에 따르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이런 법칙과 개념들이 생기며 나왔으면 여러분들 정확히 확실히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돼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철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뭐 화학공학과라든지 안 빠지는 게 뭐죠? 뭐 원자 모형 안 빠지죠. 보호의 원자 모형, 돌톤의 원자 모형, 톰슨의 원자 모형 안 빠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 있어요. 보호의 원자 모형 여러 번 조사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 이렇게 나와 질문이 보호의 원자 모형과 현대 원자 모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는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은 조사하셨어요? 돌톤의 원자 모형과 톰슨의 원자 모형은 무엇이죠? 무슨 관련성이 있죠? 이렇게 깊이 물어본다라는 말이죠. 근데 한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시모스, 반도체 공학관의 시모스를 확인했어요. 근데 그 여학생 같은 경우는 창시할 때 시모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저는 시모스가 너 시모스 물어본다. 그래서 이제 면접관이 자, 시모스 이미지 센서와 관련된 실험 과정이 말씀해봐라. 시모스 이미지 센서가 어떤 역할을 하냐 물어보고 나서 그 점 아이가 답변했다면 근데 그 점만 답변하면 안 되고 내가 아까 말했었죠. 여러분의 진로와 여러분의 교과와 무슨 연계성이 있는지를 답변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그랬었죠. 그러면서 물어보는 게 그러면 이 시모스 이미지 센서가 물리 교과 무슨 내용과 연관성이 있죠?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말이죠. 또한 또 이런 점이 있어. 우리 전자전기공학과 반도체 공학과 학생 전부 다 뭐 안 빠지는 소재가 뭐죠? 친환경 전자 안 빠져요. 그러면 다 그저 친환경 존지, 뭐 친환경 연료, 뭐 친환경 재생에너지 여러분들 생활 기록부 안 받아 비교해 다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친환경 전지를 조사했는데 반도체랑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는지 말씀해 달라고 하고 깊이 물어본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뭐 상경계열이나 뭐 인문 사회学 이런 거 있어. 첫 번째로 뭐 환율 상승 이거 다 들어가죠. 우리 경영학과든 경제학과 다 들어가죠. 환율 상승은 원화 가치 하락에 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라는 이런 면접 질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섬의 법칙이 종종 들어갑니다. 우리 그게 상경계열 같은 경우. 그러면서 그레이섬의 법칙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에 관련된 관련 사례 좀 말씀해 주세요라는 게 있었다라는 말이죠. 이제 뭐 그리심의 법칙은 아시죠? 소재의 가치가 서로 다른 화폐가 동일한 명목가치를 가지는 화폐로 통용되면 소재의 가치가 높은 화폐가 유통시장에서 사라지고 소재의 가치가 낮은 화폐가 유통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이런 법칙 개념에 관련해서 물어본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면접 리허설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하는 아이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전 안 빠지는 기축통화 많이 안 빠지죠. 기축통화에 대한 본인의 의견이 무엇인지 이런 점도 있어요. 그리고 한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사범결석이 지나겠는데
풀립 러닝이 들어갔어. 풀립 러닝이. 근데 우리 지금 교대라든지 사방위원 학생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안 빠진 소재가 또 이것도 안 빠져요. 자, 메타버스에서 교수법이라든지 가상현실에서 교수법 이거 다 들어갔어. 여러분 생기부에. 그러면 풀립 러닝이라는 거 거꾸로 학습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수업은 이제 교사가 적용했지만은 풀립 러닝은 이제 학생 중심 참여 형태로 진행하는 교사 학습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플립 러닝을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러면 본인이 이제 메타버스랑도 메타버스 수업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메타버스랑 플립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라는 점도 있다라는 말이죠. 또 이런 면접 질문도 있었습니다, 동국대가. 자, 여러분들 통계자료 조사하잖아. 어떤 다 들어갔어. 뭐 인문이든 사회든 뭐 공학계 다 들어갔다라는. 그러면 어떤 땡땡 통계자료 조사했는데 자료 출처 내용이 무엇이죠?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자료 봐라. 그런데 이 통계 자료가 신뢰가 갔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때 우리 아이가 압박감이 들어. 이거 아닌가? 자료 잘못 찾았나?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도 이렇게 해요. 아, 그러면 통계 자료가 신뢰가 가죠. 그리고 그러면 이 자료가 신뢰가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신뢰도를 확인했죠?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이건 말 그대로 무슨 말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활동 하나만 해서는 안 되고 그 활동과 관련돼서 깊이 파고드는 여러분들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동국대는. 그럴 때 답변 깊이가 틀리다라는 말이야. 단지 여러분의 활동만 한 답변과 여러분의 활동에 포함된 교과 개념과 법칙이라든지 이점과 융합적으로 여러분들 좀 깊이 파고들면 답변 자체가 굉장히 수월하다, 더 깊이 있게 느껴진다라는 말이죠. 또 이런 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학과.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경영 수업이라는 걸 읽으셨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STP 전략과 레더링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는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다음 우리 생명과학과 학생들 이 점 절대 안 빠져. 줄기세포 빠져 안 빠져? 절대 안 빠져. 다 들어갔어. 뭐 의대, 의학과, 약대 다 들어갔어. 그러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줄기세포의 분화 과정에서 에피제네틱 조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봐라. 그 다음에 또 이 점도 안 빠졌죠. 줄기세포 하면 여러분들 iPS 세포, 즉 유도 만능 줄기세포 안 빠졌죠. 그러면 유도 만능 줄기세포 생성 원리와 이 기술이 재생의학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해라. 그리고 또한 이 기술의 잠재적 위험성이 없을까요? 라는 면접 질문들. 그리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조직공학에서 세포 간 상호작용과 미세 환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러한 면접 질문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동국대하면 정치외교학과도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외교학 학생들 생기부에서 안 빠지는 게 뭐가 안 빠지죠? 포퓰리즘 안 빠지죠. 거의 다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학생들 포퓰리즘 생기부가 들어갔어. 근데 이렇게 물어본 거야. 민주주의 체제에서 포퓰리즘이 부상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며 이것이 정치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이런 면접 질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국제관계를 많이 하잖아. 정치 외교학과 학생들은 이제 보통 외교관이 되기를 희망하다 보니까 이제 뭐 국제관계 나오는데 구조적 현실주의와 그런 것 좀 아이들 종종 해요. 구성주의 이론이라든지 그게 딱 나왔을까 이거 그러면서 구조적 현실주의와 구성주의 이론은 국제 관계를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고 이러한 차이점이 현재 국제 정세 분석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면접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정치외교학 학생들 단지 외교관만 꿈꾸는 것이 아니고 그 학생들이 공공 외교를 희망하거나 아니면은 비영리 단체, 그냥 다국적 기업들, 국제 NGO 그런 데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 들어가. 국제 NGO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활동들. 그럼 이런 질문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국제 정치에서 지금 뭐 국제 무슨 NGO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국제 NGO가 역할이 증거되는 현상이 전통적인 국가 중심의 국제 체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되는지 이런 면접 질문 정말 예리하죠. 여기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치 외교학과 학생들, 국제학과 학생들 안 빠지는 게 뭐죠? 기후 변화, 기후 외교 절대 안 빠진다라는 말을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후 변화 같은 글로벌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외교적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정말 이런 디테일한 질문들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우리 뭐 공학교회 같은 경우 아이들 안 빠지는 소재가 뭐죠? 나노 재료 안 빠지죠? 나노. 그렇죠? 뭐 나노 재료 안 빠지는데 이제 이렇게 나와.
이제 고기와 관련되고 나노 재료에서 표면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이것이 물리적 화학적 성질 변화를 어떻게 귀화하는지 말씀해 보실까요? 이런 면접 질문들. 그다음 또 이런 고분자 안 빠지죠. 고분자. 그 학생도 고분자가 안 빠졌어. 고분자의 유리 전이도가 녹는 점이 분자 구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설명하고 이를 제어하여 고분자 용도를 확장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자전기 공학계열의 광흡수 안 빠지잖아, 그렇지? 광흡수 굴절로 안 빠져 생기로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광학적 성질에서 굴절률과 광흡수 계수의 역할을 설명하고 이들이 반도체 레이저의 동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봐라 이런 점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 안 빠진 게 뭐죠? 탄소 나노튜브 빠져 안 빠져 안 빠지죠. 또 더 나아가서 그래핀이라는 신소재도 안 빠져. 그러면 탄소 나노튜브와 그래핀의 구조적 차이를 설명하고 이들이 전기적, 기계적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달라라는 질문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동국대 면접 질문 이제 그게 오랫동안 진행하면서 이제 모아둔 질문들입니다, 이 점들이. 이 질문들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죠? 동국대는 전공 적합성을 볼 때 단지 그 전공에서 요구하는 학업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학업적인 역량에 포함된 어떤 개념들, 밀접한 개념들, 그런 점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고, 그 개념들을 본인의 전공과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지, 이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종 읽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답변을 못 해버렸어요. 못 해버리는 거 어떻게 되는 거야? 힘들죠. 무슨 말씀 제가 가십니까? 그래서 일단 동국대는 일단 1단계를 통과하면 지원자별 질문지를 구성하는데 이때 오늘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공 적합수를 중요한 평가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내신은 좋은데 동국대 전공 적합성이 부족해서 떨어진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이 점들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 분야나 기초 학업 능력 제대로 어필하고 전공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어필하고 비교과 활동과 교과를 연계한 전공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얼마나 향상시켰고 발전했는지 그 점을 파악한다는 점을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것처럼 전공 적합상 이제 정말 중요한데 이제 전공 적합상 다음으로는 이제 발전 가능성을 이제 보거든요. 근데 전공 적합상을 제대로 준비하면 당연히 발전 가능성 보인다라는 목표에 대한 열정과 어제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점들 제가 금방 면접 질문에 나왔던 이런 예시 면접 질문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질문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 생기면 철저히 숙지해서 2025학년도 동국대 부드름 전형으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